여러분께서는 주몽이란 이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00여 년 전 고구려를 세웠던 주몽은 이제 소설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법 친숙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알에서 태어나서 활쏘기에 능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라를 세웠다는 건국 신화로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주몽은 동명왕으로도 불렸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9월에 왕이 승하하니 용산에 장사 지내고 왕호를 동명성왕이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몽이 동명왕일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몽 말고도 또 다른 동명왕에 대한 기록이 사서에 적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역사 스페셜. 오늘은 동명왕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하나하나 추적해 보겠습니다. 중국 환인시 북쪽 해발 800m 고지에 산성 하나가 우뚝 서 있다. 오녀 산성. 200m 높이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세워진 이 성에서 고구려의 역사가 시작됐다. 2000년 세월을 버텨온 6m 높이의 성벽은 웅장하면서도 견고한 고구려 성의 전형을 보여준다. 혼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천혜의 요새. 이곳에 고구려를 건국한 이가 바로 주몽이다. 삼국사기는 주몽이 부여에서 태어났고 7살 때부터는 백발백중의 명사수였다고 적고 있다. 어려서부터 무예가 뛰어나고 영특했던 주몽은 시기하는 자가 많아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주몽은 화를 피해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남쪽으로 향한다. 주몽 일행은 마침내 지금의 환인 지역에 다다르게 되고 바로 그곳에 고구려를 건국하게 된다. 기원전 37년의 일이다. 삼국사기는 고구려의 시조 주몽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용산에 장사 지내고 동명성왕이라 칭했다는 것이다. 동명성왕, 고주몽. 환인의 그의 묘로 추정되는 곳이 있다. 이 일대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장군 무덤이다. 이곳이 과연 삼국사기 기록에 주몽을 장사 지냈다는 용산일까? 용산이라요. 아, 용산요? 예. 용산인데 생긴 모양주 그 영토는 생겼고. 아,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거 저 머리가 저 우뚝하게 생겼고요. 그게 이게 허리를 이렇게 해서 질러 그 흐르는 물에 따라서 꼬레를 뒤로 뻗었거든요. 이곳이 주몽의 묘인지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다. 고구려 시조 동명왕 주몽은 이곳 환인 지역에서 19년 동안 주변을 복속시켜 고구려의 기틀을 마련했다.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였던 중국 지반. 광개토 왕릉비는 장수왕이 414년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높이 6.4m의 거대한 비석에 쓰여진 비문은 고구려인 스스로가 쓴 당대의 기록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삼국사기 기록과는 달리 고구려 건국시조가 동명왕이 아닌 추모왕으로 돼 있다. 건국시조를 기록한 또 다른 고구려의 금성문을 찾아봤다. 5세기 중엽에 쓰여진 이 묘지명에도 어쩐 일인지 고구려의 시조가 추모 성왕으로 기록돼 있다. 그렇다면 중국 고대 사서엔 어떻게 기록돼 있을까? 사법이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논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1세기에 편찬된 논형엔 기름편. 동명왕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적혀 있다. 기름편에 기름편 안. 그런데 동명왕을 주몽이 아닌 부여를 건국한 시조라고 밝히고 있다. 논형에 따르면 동명왕은 북쪽을 앙케 나라 탕리국에서 하늘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비범한 인물이었다. 어려서부터 활솜씨가 뛰어나 왕이 그를 시기에 죽이려고 한다. 그러자 목숨이 위태로워진 동명왕은 남쪽으로 달아나 나라를 세웠다는 내용으로 주몽 신화와 줄거리가 거의 같다. 과연 동명왕은 주몽과 같은 인물일까, 다른 인물일까? 탕리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동명이라는 사람이 남쪽으로 도망쳐서 부여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몽 신화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부여에서 도망친 주몽이 남쪽으로 와서 세운 나라가 고구려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혀 별개의 나라를 세운 각각의 인물로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동명 신화는 고구려 건국 신화와 줄거리는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확인할 수 있다. 출신국은 물론이고 남하에서 건넌 강의 지명까지 엄연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주인공의 이름이 각각 동명과 추모왕으로 다르게 기록돼 있다. 그렇다면 당시 동명왕으로 불렸던 사람은 누구일까?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단서가 1922년 중국 낙양에서 출토됐다. 고구려 말기의 장수이자 연개소문의 아들인 천남산의 묘지명엔 이런 기록이 전한다. 동명은 길을 느끼고 사천을 넘어 나라를 열었고 주몽은 해를 품고 폐수에 임해 나라를 열었다. 하나의 문장 안에서 동명과 주몽은 별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동명은 주몽 이전에 나라를 세운 인물이었다. 우리가 알던 고구려 건국 시조와는 또 다른 동명왕. 그는 과연 누구일까? 고구려의 그 주몽은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일반인 친숙한 이름인데 그리고 또 동명화로도 알려져 있는데 진짜는 실제에서는 그 주몽 이전에 그 동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은 부여를 세운 건국 시조가 바로 동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부여라는 나라를 건국한 동명왕. 그가 바로 주몽보다 앞서 우리 역사에 존재한 최초의 동명왕이었던 것이다. 부여의 건국 시조가 동명왕이다. 그동안 동명왕을 주몽으로 알고 있던 우리에겐 조금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삼국사기나 동명왕 편을 비롯한 여러 사서들에선 주몽을 동명왕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12세기 이후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몽은 추모왕이나 추모성왕으로 불리다가 고려시대 이전 그 언제부턴가 동명왕으로 불렸을 테고 지금으로선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순 없습니다. 다만 그가 왜 부여의 건국 시조인 동명왕과 같은 이름을 갖게 됐는지
또 건국 신화 역시 비슷한 내용을 갖게 됐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몽자 북부여 도난 지 졸본 부여, 즉 주몽이 북부여에서 도망하여 졸본 부여에 이르렀다는 삼국사기의 내용입니다. 주몽이 다름 아닌 부여 출신이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는 강한 부여 계승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구려에 이처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동명왕이 세운 나라 부여, 과연 이 부여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부여의 첫 수도로 알려진 중국 길림시. 지금은 화학공업 도시로 비운해 송화강을 끼고 공장들이 늘어서 있다. 송화강을 따라가다 보면 동쪽 기슭에 동단산이 자리 잡고 있다. 초기 부여 왕성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동단산 바로 아래 평지에선 이의 성터가 발견됐다. 지금은 평범한 옥수수밭으로 비운해버렸지만 황토흙을 쌓아올린 성담장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담장은 둥그렇게 원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부여의 왕성으로 보는 하나의 근거다. 삼국지 부여조에는 부여 사람들이 성을 지을 때 성책을 모두 둥글게 만들어 마치 감옥과도 같았다고 기록돼 있다. 남성자성이 둥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그것이 기록과 부합을 하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궁전터로 보는데요. 그 뒤에 있는 그 동단산 자체가 삼중의 호를 이제 띠고 있고 이 궁성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초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평지성인 남성자성은 왕의 궁성이었고 그 뒤에 자리 잡은 동단산성은 궁성을 보호하는 군사 요새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학계에서는 삼중으로 축성된 방어성인 동단산성과 평지성인 남성자성 일대를 모두 부여 왕성토로 보고 있다. 기원전 2세기경 이곳에 부여를 건국한 시조가 바로 동명왕이다. 부여 건국 신화는 그 과정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탕리국의 왕을 모시는 여자 시종이 하늘에서 내려온 계란 같은 기운을 받아 아이를 임신한다. 나중에 아들을 낳아 돼지우리와 마구간에 버렸지만 동물들이 입으로 숨을 불어넣어 주었다. 왕은 아이가 천자가 아닐까 생각해 노비로 키우게 하는데 이름을 동명이라 지었다. 그는 활솜씨가 뛰어났다. 그에게 나라를 빼앗길까 두려워진 왕은 또다시 동명을 죽이려 했고 동명은 남쪽으로 달아난다. 그러다 엄호수란 강에 이르게 되는데 그가 활로 강물을 치니 물속에 있던 물고기와 자라들이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마침내 동명은 강을 건널 수 있었고 추격병들은 더 이상 그를 뒤쫓지 못한다. 그렇게 강을 건너 도착한 곳에 동명왕은 부여를 건국하게 된 것이다. 동명왕이 세운 부여의 흔적이 동단산 일대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동단산에서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모아산. (2000여 년간) 잠들어 있던 이곳은 1989년 송전탑 공사를 하면서 발굴이 시작됐고 1000여 개 무덤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왕성의 동남쪽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 수도의 남쪽에 남산에 시신을 버렸다고 하는 그 지점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아산이. 엄격한 법률을 가진 부여는
투기하는 자를 죽여 시신을 남산에 버렸다는 기록이 전하는데 이곳이 바로 부여의 공동 무덤이었던 남산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화산과 동단산 일대에선 부여 유물들이 대거 출토됨으로써 이곳이 부여의 왕성터임이 더욱 확실시되고 있다.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황금 패식, 예술성이 돋보이는 칠기를 비롯해서 마차의 부속품인 동차마구도 출토됐다. 또 유목민이 사용하던 청동소친, 동복과 무랑아리 등 수천 점의 유물이 발굴됐다. 부여 유물은 길림성 남쪽에 있는 윤영성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부여의 강역이 매우 넓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심양의 윤영성 박물관엔 부여 유물이 전시돼 있다. 박물관 안내문엔 부여가 중국의 지방 정권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이곳에 전시된 부여 유물을 통해 부여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세련된 황금 장신구들을 비롯해 동물 문양 패식 등은 부여가 매우 부강했음을 보여준다. 삼국지 동의 전엔 부여는 매우 부강하여 선대 이래로 다른 나라에 파괴된 적이 없다는 기록이 있다. 扶余因为是建立在这个东北大平原的腹地中部经济很发达文化也有自己的特点，文化也是相当发达的下面可以谈。至晚到了两汉时期，这个东北这个地方这些几个土著民族，扶余人口呢算是最多的，有8万户跟他大体同时或者稍晚一点，这个高句丽，最初高句丽只有3万户，它是8万户，是吧？这个2倍半，接近3倍了。 전시된 유물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철검. 이 철제 장검들은 기원 전후 유물로 추정된다. 당시 한반도에서는 청동검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였다. 기원 전후부터 철제 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부여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1세기 초부터 이미 중국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던 부여는 주변의 선비족, 고구려와는 세력을 다투면서 나라를 키워나갔고 동옥저나 음루 같은 부족 국가들을 지배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한다. 이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집집마다 갑옷과 무기를 보유했다는 삼국지 기록은 부여가 대규모 병력을 보유했음을 뜻한다. 삼국사기엔 부여의 왕이 군사 5만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초기 고구려 인구가 15만이었던 걸 감안하면 부여의 군사력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2, 3세기경 전성기를 맞은 부여는 지금의 중국 길림성과 흑룡강성 일대인 중국 동북평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당시 한반도 지역은 세형동검이 사용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부여의 군사력이 하는 것은 동북아의 패자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94년 고구려에 흡수되기까지 700년이나 존속했던 나라 부여. 하지만 부여사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한 건 불과 20-30년 전의 일이다.
지금까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이 별로 많지 않다. 그중 가장 대규모로 발굴이 이루어진 곳은 길림성 유수연의 노하심 유적지. 이쪽 범위라고 지금. 아, 이쪽이라고? 就这个方位，这个坑的方位，就这坑的方位，就考古的时候，他们来挖的时候是哪个挖？就这个坑这个方位的。反正室外的看热闹的倒还也不少，都来看热闹吧，就是，那你别人完就是来看热闹，人家要脚看这玩意儿露土的时候，发现这个东西要贵重的东西，人就把你这个观众吧，围观的就是看热闹的，哎，你就往外撵了，撵走之后，人家再往里去。 700년 왕국 부여. 부여사의 비밀을 푸는 분수령이 된 이곳 노하심 유적에서는 부여 귀족들의 무덤 129기가 발굴됐다. 지금 이쪽이 다 수로인데, 그러니까 부여의 영역 내에서 부여 귀족들의 무덤이 대규모로, 그러니까 최대 규모로 이게 발굴이 된 거고요. 이후에 이제 부여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됐고 부여사 연구의 획기적인 전환이 된 그런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하심 유적지는 발굴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 이곳에서도 금귀거리가 출토돼 당시 황금 문화가 발달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금동 패식과 철검 등 다양한 부여 유물들이 출토됐다. 그중 큰 관심을 끌었던 유물은 바로 기원 전후의 것으로 추정되는 찰갑이었다. 찰갑은 작은 철판 조각을 가죽끈으로 일일이 꿰어 만들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갑옷이다. 찰갑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투구도 발견됐다. 긴 철판을 이어 만든 판갑에 비해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찰갑은 주로 기마병들이 입었던 것으로 부여의 군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노하심에서 나오는 유물 그걸 보면은 기마술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아주 강력한 이제 기마 전단을 간직할 수 있었다, 가지고 있었다, 보유했다는 의도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갑옷과 투구가 정형화되어 있었다는 것은 대량 생산했다. 그는 이제 전문 이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마술하고 연관된 전문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었다. 그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2000여 년 전 동명왕이 세운 나라 부여는 700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동북아시아를 호령했던 군사 강대국이었다. 네, 보시다시피 부여는 이렇게 광활한 만주 대평원을 무대로 무려 700년간이나 위용을 떨쳤던 한때 동북아시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찬란했던 부여사의 첫 장을 연 이가 바로 동명왕이었던 거죠. 하지만 동명왕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은데 그가 부여를 건국하게 된 과정을 담은 건국 신화가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동명왕이 탕리국에서 출발해 엄호수라는 강을 건너 부여를 건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화 속에 등장하는 동명왕의 고향 탕리국과 그가 건넜다는 엄호수는 과연 어딜까요? 2000여 년 전 동명왕이 걸었던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동명왕 루트를 역사 스페셜팀에서 처음으로 답사해봤습니다.
동명왕의 고향 탕리국은 어디일까? 취재진은 길림성 북쪽에 있는 부여현으로 향했다. 이곳은 왜 옛 부여국과 같은 이름을 갖게 된 것일까? 부여현의 상징인 금태조 아골타의 동상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동상은 금태조 완한 아골타가 요 나라에 반란할 것을 맹세한 것이 부여 대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동상입니다. 부여의 대지란 기록은 이곳에 부여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부여현은 인구 77만의 도시로 하얼빈이 개발되기 전엔 만주 북부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였다. 시내 곳곳에서 부여란 간판을 볼 수 있었다. 취재진은 옛날 부여현의 중심지를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에도 고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从这个条路一直往前走就能看见是吧？往西走到看那大土笼子。 주민이 알려준 고성은 제법 큰 규모로 쌓은 토성이었다. 옛 부여 땅에 세워진 고성. 혹시 동명왕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취재진은 이 마을의 최고령자를 찾아갔다. 하지만 이곳에서 동명왕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다. 不太懂，知道，不太知道，不知道。那这个扶余县这个扶余的这个名字是从那个扶余国那边留下来的吗？扶余国是就那这光知道是上扶余国，现在也别那个上那本书说是上扶余国借兵，就是这个扶余，也是这两个字儿，也是扶余，扶余的扶余。 신화에 따르면 동명왕의 출발지 탕리국은 어모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큰 강을 뜻하는 어모수는 과연 어딜까? 부여현에서 북쪽을 향해 달리자 얼어붙은 거대한 강이 눈앞에 펼쳐졌다. 송화강이었다. 백두산에서 발원, 길림성과 흑룡강 성을 관료하는 송화강은 길이 1960km에 달하는 압록강 동북 지역에서 가장 큰 강이다. 이 강은 겨울이 되면 얼음 두께가 1m에 달해 차들이 지나다닐 수 있다. 취재진은 송화강을 차로 건너보기로 했다. 만주 평원의 젖줄 송화강. 과연 이곳이 부여를 건국한 동명왕이 건넜던 엄호수일까? 차로 30분을 달려 강 건너 마을에 다다를 수 있었다. 흑룡강성 조원현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가진 곳이다. 마을의 재래시장에선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老乡，我问一下，咱们这个鱼是从那个松花江里面那个捕的吗？是。现在那个松花江里面鱼多不多呀？
多，现在比较多。 물고기와 자라가 많이 산다는 송화강. 강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곳에선 아직도 고기잡이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이 많다. 이곳 송화강 유역에 사는 주민에게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는 전설을 들을 수 있었다. 就和神话故事似的，所说是神话故事，就是一个老汉说这个要过江，过江还没有船，这还挺有急事过去，还挺急的。没有船，后来突然就从江面上来一个啥呢？就是这个乌龟，可大了。 完了就这么就把它驮过去了。 자라가 떠올라 강을 건넜다는 나그네 전설은 동명왕의 부여 건국 신화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동명왕이 물고기와 자라의 등을 밟고 건넜다는 신화 속 어모수가 이 송화강일까? 부여의 그 왕성이 있는 길림시 북쪽에 있는 큰 강에 해당돼야 되는데요. 흑룡강성과 길림성을 가르는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송화강처럼 이 넓은 이 큰 강이 역시 그 어무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0여 년) 전 동명왕은 바로 이 송화강을 건너 부여를 건국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동명왕의 출발지인 탕리국은 어딜까? 취재진은 항일 독립투쟁의 거점이었던 유서 깊은 도시 하얼빈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흑룡강성에선 동명왕이 성에서 발간한 책자에 실릴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 흑룡강 성정이란 책에는 동명왕이 흑룡강성 제1의 역사 인물로 적혀 있다. 我觉得这样一个就是这样一个处理啊，我觉得没觉得有什么不妥，那就算第一个建立政权的民族了，所以把它就写上了。当然，东明。 成为第一个见于实载的人物，这也就是在情理之中了。 그런데 바로 이 책에 동명왕의 출발지를 짐작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다. 동명왕이 송눈평원에서 활동했던 탕리부족의 성원이었다라는 기록은 탕리국의 중심지가 송눈평원이었음을 말해준다. 송눈평원은 눈강 일대에 펼쳐진 비옥한 평원으로 고대 일찍이 농경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한 곳이다. 아직도 이 지역 사람들은 평야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과연 탕리국을 알고 있을까? 취재진은 송화강 유역의 고대 유적지를 탐문했다. 你好，那个气氛怎么样？没参加，反正看着过。他挖那都拿小盆儿，就古代的时候，说多少年的，有几百年前的小盆儿、小罐儿，都让他们粘上了，粘一堆了，完了都拿走了。 주민들은 마을 근처에서 고대 유물들이 발굴됐는데 탕리국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那有没有听说过这个托里国？这个托里国好像听说吧，这个是一个部落。托里国有个王子，好像是这嘎达。주민들이 얘기한 고대 유적지를 찾
찾아가 봤다. 이곳이 과연 부여 동명왕의 고향 탕리국일까? 이 백금부 유적하고 몇 군데 중요한 거 빼고는 전국 중점 문물보호단위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어쨌든 청동기 시대에서는 최대 단일한 유적으로서는 최대 면적을 자랑하기 때문에. 백금보 유적지는 중국 정부가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청동기 시대 유적지다. 중국 동북 지역에서 가장 면적이 크고 또 이른 시기에 청동기 시대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지로 기원전 15세기에서 3세기까지의 유물들이 대거 출토됐다. 그런데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경에 이르는 후기로 갈수록 출토 유물이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된다고 한다. 삼조기에서 토기들에 이르기까지 후기에 출토된 백금보 유물과 같은 시기 부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서로 비슷해진다는 것이다. 형태나 기법들이 초기 단계에는 많이 달랐는데 후기 단계에 이를수록 그 물동이나 단지 이런 이제 그 기형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요. 세발 달린 그런 그릇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여의 어떤 토기들하고 유사한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백금보 유적 후기 토기들이 부여 지역의 토기들과 점차 비슷해진다는 점을 근거로 백금보 문화에 속하는 지역을 동명왕의 고향인 탕리국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문평원 일대가 대체적으로 이 탕리국과 관계된 그런 이제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일대에 이제 살던 그 동명으로 대표되는 집단들이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동류 송화강을 건너서 그냥 아래쪽에 부여국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취재진은 동명왕의 고향을 찾아 백금보 문화지역 북쪽으로 향했다. 부유현에 있는 한 마을 주민의 집. 마치 우리나라의 농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다. 오리나 닭, 개 등 마당에서 볼 수 있는 가축들도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모습이다. 우린 그곳에서 맷돌도 볼 수 있었다. 오랜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이런 생활 도구들이 부여나 탕리국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小的有，一般人家都有。人家俺家老头搁屋呢，俺家老头他们用的，俺家老头的父亲，就是我们的爷爷吧，他们用了。 취재진은 부유현에서 동명왕의 흔적을 좀 더 찾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부유현이란 지명의 부유라는 중국식 발음이 부여와 거의 같다는 점이다. 취재진은 이곳에서 부유현이란 지명이 생겨나게 된 까닭을 들을 수 있었다. 扶余国呢，它是发源于北脱离，这北脱离呢是在记载是在这个乌鱼尔河流域。扶余国呢，就是因为这个有个乌鱼尔河，乌鱼尔河呢它的名称呢，通过历史演变，也叫这个扶余什么乌鱼，还有叫乌兰叶尔，和这都是谐音，因为历史的变化、民族语言的发展呢，最后和扶余和富余变成同音。 오유이하 유역에 자리 잡은 부유란 지명은 오유이하란 강 이름에서 왔다는 것이다. 또 부유와 비슷한 음을 가진 부여 역시 오유이하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그가 부유현을 동명왕의 고향 탕리국의 중심지로 보는 데는 또 다른 근거가 있다고 했다. 这就是我说那个富裕出不能仿皮囊湖，这特别明显。 부유현에서 부여 유물과 비슷한 토기들이 출토됐다는 것이다. 像那个龙山文化的黑蛋壳那种啊，他们是那特点。咱们这北方。 그는 이 같은 토기들이 부유현을 탕리국의 중심지로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라고 주장했다.现在已经有确凿的证据，富裕县文物古迹设计北托黎设计富裕的还比较多，还比较典型。所以现在看呢，现在从目前考古资料看呢，富裕县应该是研究富裕和北托黎的一个中心。 흑룡강성 부유현. 이곳이 동명왕이 살았던 고향 탕리국의 중심지였을까? 그는 어쩌면 고향에 오유야란 강의 이름을 떠올리고 부여란 나라 이름을 지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중국 흑룡강성 부유현에서 송화강을 건너 길림까지 저희 역사 스페셜 팀이 최초로 답사한 동명 루트는 무려 2,000km가 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동명왕도 부여를 건국하기 위해 바로 그 길을 걸었을 겁니다. 자, 이제 동명왕에 대한 의문이 조금 풀리셨습니까? 주몽보다 앞서서 부여에 동명왕이 있었고 그가 세운 나라 부여는 무려 700년간이나 광활한 만주를 무대로 존속했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세력이었던 부여는 우리 고대국가 형성에도 마찬가지로 예상을 뛰어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이 기록은 백제 계로왕이 부기 황제에게 보낸 국서입니다. 우리는 고구려와 더불어 그 근원이 부여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물론이고 백제 역시 그 기원을 부여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부여 계승 의지를 둘러싸고 오랜 세월 고구려와 백제는 치열한 정통성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이 부여에 동명왕이 있는데도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동명왕이 될 수 있었던 수수께끼의 열쇠가 있습니다. 부여의 첫 수도 중국 길림시. 부여왕 성터 바로 뒤에 고구려 성인 용담 산성이 보인다. 부여 중심지에 고구려 성이 있는 이유는 뭘까? 지금은 길림시 최대 시민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용담 산성을 찾았다. 이곳엔 고구려 성 특유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다.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자그마한 돌들이 섞여 있는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흙으로 쌓은 건데 이 정도 두께가 이제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두께로 이제 흙을 일단 놓고 이 통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다져가지고 층층이 이렇게 이제 판축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층위가 이만큼 두께가 명확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성벽은 산능선을 따라 길게 이어진다. 10m 높이의 성벽은 2km가 넘는다. 성 안엔 고구려군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흔적들도 남아있다. 돌로 정교하게 쌓은 이 시설은 물이 없어 마른 못이라고 불린다. 당시 군수물 짜나 식량을 보관하는 창고로 추정되고 있다. 성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시설은 용담이라 불리는 커다란 저수지. 군사와 말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시설로 그 규모로 보아 당시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군사 기지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왜 부여 땅에 이런 중요한 성을 쌓은 것일까? 이걸 보니까
보니까 군사 보루성을 이제 쌓았는데 그러니까 기원 410년에 예매에게 또 한 지파인 고구려인 광개토왕이 용담 산성은 영토를 확장해 나가던 고구려가 부여를 점령하고 북진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 세운 성이었던 것이다. 부여왕 성터 동단산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용담 산성은 부여의 700년 역사가 고구려에 의해 끝났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다. 계속적으로 이제 고구려가 그 세력을 확장해서 이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자 결국에는 고구려에게 이런 이제 그 중심 왕성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 일대를 이제 그 4세기 초반 되면 고구려가 이제 장악을 하게 되고 한때 동북아시아 일대를 지배했던 부여는 북방 유목민족들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3세기 후반부터 급속한 쇠퇴의 길을 걷는다.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고구려와의 전쟁에 패하면서 494년 부여는 끝내 패망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4세기에 고구려의 공격에 항복하면서 부여는 사실상 고구려에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세워진 광개토왕릉비에 동명왕 미스터리를 푸는 실마리가 있다. 이 비문의 처음으로 고구려 건국 신화가 등장한다. 고구려는 이 시기 즈음에 부여 동명왕의 신화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4세기 후반에 들면 부여는 고구려에 복속되집니다. 고구려가 부여를 국의 명맥은 유지시키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고구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여족들의 그 고구려에 대한 그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요소 깊은 이 부여국의 건국 신화의 중요 요소들을 갖다가 차용해서 고구려의 건국 신화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구려가 부여를 흡수한 이후 부여 동명왕 신화를 차용했다는 것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저술한 역사서에도 기록돼 있다. 당시 실학자들은 주몽을 동명왕으로 기록한 삼국사기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약용은 아방강역고에서 고구려 사람들이 부여 건국 신화가 거룩하고 상사롭다는 것을 알고 그 이야기를 표절했다고 적고 있다. 또한 동명왕이란 이름마저 빼앗은 것이라며 삼국사기의 주몽을 동명왕으로 기록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고구려가 부여의 건국 신화와 동명이란 이름을 차용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비슷한 시기 백제와의 대립이 격렬해지면서 부여 계승을 둘러싼 정통성 경쟁 역시 동명이란 왕호를 차용하는 원인이 됐다. 백제를 세운 온조왕 때부터 동명왕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은 백제 역시 강한 부여 계승의식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지구상에 북부연이 동부연이 했던 그런 나라들은 이제 고구려에 병합돼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고구려 중심으로 이제 부여계 국가들이 통합되는 이런 이제 상황에 이르게 되자 고구려하고 대립 관계였고 경쟁 관계였던 백제의 상황은 우리가 바로 부여의 그 본류가 된다. 부여는 살아있다. 고구려에 병합돼서 소멸된 게 아니고 우리 백제가 진짜 부여다. 라고 하는 종각의식, 본류의식 속에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이제 고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 부여.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수도 한성을 내준 백제는 마지막으로 사비로 천도하면서 나라 이름을 바꾼다. 그 나라 이름이 바로 남부여다. 장수왕이 평양 천도한 이후에 백제와의 대립이 격렬해졌는데 백제도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그 동명을 시조로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립 관계 속에서 누가 더 정통이냐 이런 그 정치적 이해관계가 관려 있을 텐데 고구려가 바로 그 동명의 정통이다. 이런 속에서 이제 그 자기 시조를 이름을 동명왕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대 국가 부여는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한반도 남부에서까지 발견되고 있다. 금관가야의 수도였던 김해. 이곳 대성동 고부는 지난 1990년 발굴 조사를 통해 금관가야 왕족과 귀족들의 집단 묘역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선 청동 서틀 비롯해 북방 유목민족이나 부여계 통으로 보이는 유물이 출토됐다. 특히 북방 유목민의 필수품이라고 알려진 동복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동복이 김해에서 출토된 것일까? 학계 일부에선 부여가 한반도 남부지방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원래 중국 북방에서 퍼져나오고 하면 우선 한반도 북부에 먼저 놔야 되고 차츰, 그다음 중부, 한반도 중부 지역, 남부 지역 이렇게 순차 남하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북방지 한반도 북부라든지 중부라든지 다 생략하고 그 갑자기 그 북쪽에서 마치 날라온 듯이 그 낙동강 하류역이라는 김해와 부산에 가장 먼저 보이거든요. 그 굉장히 큰 사건이죠. 이는 습속을 지닌 주민들이 이주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뭔가 하면 이미 동해안 루트를 통해 가지고 아마 그 사람들이 김해와가 지배 세력이 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야의 출발인 것 같아요. 부여가 후대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기록은 속일본기라는 일본 사서에서도 확인된다. 발해 무왕은 스스로 우린 부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발해 역시 부여를 조상의 나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여 건국 시조와 고구려의 시조 주몽. 우리 역사에 두 명의 동명왕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바로 부여를 우리 민족의 뿌리로 여기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부여의 후손이라고 하는 범부여족 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고대 국가의 그 출발 또는 원류로서 부여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사에서 최초의 어떤 시조로서는 단군이 있는데 그 단군과는 좀 다른 개념에서 실제 어떤 역사상의 어떤 그 출발의 어떤 의미로서 또는 시조로서의 어떤 의미가 그 동명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명이 걸었던 길을 찾아 나선 2000km의 대장정. 거기엔 우리 고대 국가들의 뿌리 부여가 있었다. 고구려와 백제, 나아가 발해에 이르기까지 부여는 우리 고대 국가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고 그들에게 동명왕이란 존재는 정신적 구심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대 이래로 우리 민족에게는 바로 동명왕의 후예라는 생각이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젖은 부여사를 하루빨리 복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여 동명왕의 실체를 찾고 그 위상을 회복하는 일은 바로 우리의 근원을 되찾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